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 정독의 파우스트입니다. 예, 무스비입니다.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15년 제39회 읽어왔고요. 지난 시간에 김숨 작가님의 대상작과 자선 대표작 두 작품을 다뤘었죠. 김숨 작가님의 작가론을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말해봤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이번에 우수상 작품을 한 편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전성태 작가님의 소풍. 저희가 이 전성태 작가님을 이상문학상에서 은근히 많이 봤어요. 제 기억으로는 은근히 우수상을 많이 타셔서 여러 번 타셔서 자주 봤던 참 친근한 작가님이십니다. 근데 소풍이란 작품이거든요. 근데 딱 전성태 작가님은 이런 류의 작품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읽고 있으면 훈훈하고 아무튼 뭔가 좀 훈훈해요. 드라마 보는 느낌? 참 저희 어머니가 보면은 뭔가 뿌듯해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어머니가 보면 뿌듯해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소설. 이 소풍은 간단합니다. 가족들이 소풍을 가요. 소풍 가는데 할머니가 치매죠. 치매가 있어서 마지막쯤에 가서 보물찾기 하잖아요. 애들이 할머니 뭐 어디 숨겼어 했는데 할머니가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셔가지고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숨겼지? 어디서 숨겼지? 그게 이제 끝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는 독자들은 마음이 짠하다. 이런 작품인데요. 파우스님은 이 소풍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뭐 아주 그런 도란도란 이제 같이 이제 가족의 어떤 대화를 이제 지켜보면서도 그 안에 이제 담겨 있는 살짝살짝의 어떤 인간의 심리나 인간이 가진 어떤 아픔 그리고 이제 뭐 인간 관계에 대한 어떤 단절이나 이제 어떤 의견의 차이 이런 게 살짝살짝 보이면서 그래도 이제 이 가족들이 굉장히 도란도란하잖아요. 맞아요. 사이가 되게 좋아요. 예. 음. 굉장히 좀 따뜻한 작품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뜻하고 훈훈해요. 뭐 대사 한번 보면 대사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잘 썼어요. 143쪽에 보면 어 오빠 네잎클로버 본 적 있어? 응, 저번에 도장에서 캠프 가서 찾기 게임 했어. 오빠도 찾았어? 쿠키런 왕딱지 뽑기보다 더 어려워. 민지가 찾은 걸 봤어. 되게 어렵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뭐가? 민지 언니 말이야. 행운이 찾아왔어? 소원을 빌고 기다리고 있대. 무슨 소원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소원을 말하면 안 된다는데. 아빠 정말이야? 응? 네잎클로버 찾고서 소원 비는 거 말하면 안 돼? 오빠 말이 맞아. 소원을 비밀로 해야 행운이 와. 이런 대사들. 이런 걸 잘 쓰세요. 제 생각에 전성태 작가님은 드라마 대본을 쓰셔도 잘 쓰실 것 같다. 응. 그리고 훈훈해요. 전반적으로 가족 드라마 같은 느낌이에요. 음, 이런 대사 보는 맛이 있고. 이 정도? 할 말이 없, 할 말이 없습니다. 음, 이 정도? 그냥 할머니가 안타깝다. 치매여서 안타깝다. 이런 느낌? 가족이 훈훈하다. 이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이 작품에 대해서 거의 전부가 아닌가. 하우스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럼에도 이게 좀 네네. 현대적인 뭔가 소설의 어떤 뉘앙스나 어떤 냄새가 나는 게요. 확실히 이런 어떤 따뜻한 풍경만 또 그리지 않고, 어, 아, 예. 굉장히 좀 뭔가 그 중간중간에 이제 차가우면서도, 음, 그리고 약간 뭔가 모르게 되게 현실적인 어떤, 냄새가, 짙게 풍기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좋네요. 너무 좋기만 해서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좀 쓴소리를 좀 하면,
근데 솔직히 전성태 작가님의 작품은 제 스타일은 이게 좋긴 하거든요. 아까 가족 드라마 같다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작품. 근데 이게 할 말이 거의 없어요. 항상 이 전성태 작가님 작품만 보면 좋긴 한데, 뭔가 좀 분석할 거리들이 좀 없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우수상을 계속 타시는 이유가, 음, 물론 이제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의 느낌이라서. 음, 할 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평론적으로, 어, 어떤 분석할 거리들이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의아한 거죠. 다른 작품들도 다른 작품은, 어떤 작품은 평론적으로 분석할 거리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김솜 작가님, 방금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제가 아마 못 찾는 건지, 그런 어떤 평론적인 포인트랄까? 깊이의 포인트죠. 아무튼 저는 그래요. 음, 그래서, 그럼에도, 네, 예, 네, 조금 어떤 기존적인 어떤 그 육체나 이제 뭐 땅의 어떤 흙의 냄새가 나는 소설과는 조금 뭔가 다른 어떤 색채가 좀 풍기는 게요. 그 전에 어떤 소설에서들도 이제 할머니의 어떤 얘기들도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제 구성이거든요. 구성이다. 예, 구성. 이야기의 어떤 이제 맥락이나 서사나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 계속 이제 독자를 이제 끌고 가는 어떤 힘이 어떤 것이 구성이 있냐. 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상 이 이야기의 어떤 소설의 구성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먹여 살리고 있는 느낌인데요. 음, 어, 그런 어떤 촉발하게 되는 어떤 다양한 이제 상징이나 이미지들, 그리고 뭐 소원을 뭐 뿐만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뭔가 그 아내와 이제 중간에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인간관계적인 어떤 미묘한 어떤 부분들을 이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뒤쪽에 또 뭐 보물찾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쵸. 그리고 보물찾기. 그런 어떤 살짝살짝 보이는 그런 어떤 세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담론들이 되게 이제 뭐 어떤 그 소설의 어떤 구조에 입각해서 음, 쓰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음, 그런 어떤 무슨 구조나 이제 형식이나 그런 어떤 뭐 절정이나 결말 이런 게 굉장히 조금 뭔가 두서가 없었다면 아마도 이 소설에 읽는 맛이 현저히 떨어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읽는 맛이 상당해요. 끝까지 읽게끔 만든다. 어, 술술 잘 넘어가거든요. 음, 좋습니다. 자, 다음 작품 넘어가서요. 도경란 작가님의 기도에 가까운 이라는 소설이에요. 171쪽에 보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볼게요. 최근 몇 년 동안 미호는 옆에 노인들밖에 없는 기분이었다. 노인들이라고 해야 세 사람뿐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나이를 모두 합하면 200살도 넘을 것이다. 34살이 된 지금 미호는 그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와 있다. 세 노인들 중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에게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중이며 다른 한 사람은 미호와 크게 관계가 없는 노인이긴 하다. 사실 그렇다. 그래도 내일 어떤 일이 생긴다면 짐을 꾸려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기에 이제 인트로거든요. 딱 이런 얘기입니다. 이 소설은 새 노인에 대한 얘기예요.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에겐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한 사람은 크게 관계가 없는 노인인데 그게 누구냐면 자기 어머니가 지금 치매에 걸리셨죠.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그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또 한 노인은
그 집에 이제 그 집에 새 들어 있다 그러나? 아무튼 그 근처에 사는 할머니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 강아지를 나중에 줘. 맡아주죠. 그리고 또 한 노인은 되게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우연히 만났는데 그 부자의 집에서 몇 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죠. 미호가. 그러면서 어떤 강아지도 만나게 되고. 그 세 노인과 얽힌 이야기입니다. 근데 상당히 재밌어요. 음. 어, 이 기도에 가까운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음. 저도 뭐, 그런 어떤 분위기나, 그리고 이제 걔를 이제 또, 어, 데리고 다니는 어떤 부인, 노인, 이런 어떤, 서사들이, 굉장히 좀, 그, 이 소설의 어떤 분위기와 어떤 전개와 어떤, 내용과 이제 알맞게, 잘 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이 어떤 세 노인의 어떤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이제 이 노인의 어떤 추억이나 혹은 어떤 사정이나 어떤 이제 내면이 있는 것일까라고 이제 물었을 때 느껴지는 다양한 어떤 감정들이 어, 여기서 충분히 잘 녹여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맞아요. 일단은 보면은 저는 이 제목도 심상치 않은데 기도에 가까운 이잖아요. 제 생각엔 미호의 이 세 노인을 대하는 생각하는 그 심정이 기도에 가깝지 않을까. 기도에 가까운 제목 잘 지었어요. 왜 이 제목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하우스님 어떻게 보세요? 왜 기도에 가까운일까요? 어, 뭐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그런 어떤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정서와 아, 그리고 미호는 이제 죽음에 이제 크게 관계는 없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다양한 이제 감정선이 기도에 가까운 감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호의 눈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또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기도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야기하지 못한 말들이 이제 빗방울처럼 이제 가슴을 적시고 있는데,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또 기도를 이제 하면서 뭔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그런 보물창고 같은, 뭐 보물창고라기보다는 사실은 뭐 굉장히 회한과 어떤 빗방울처럼 이제 번지는 음, 음, 음. 아픔이나 네, 뭐 사정일 텐데요. 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제가 와닿았던 부분들 위주로 보면요. 176쪽에 어머니를 CCTV로 감시를 하죠. 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미호가. 그리고 어머니한테 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든 어머니의 양말을 벗기면서 미호는 중얼거렸다. 오늘 이상한 수사쟁이 노인을 만났어. 엄마, 자기가 설계하고 지은 건물들은 모두 3층까지만 이래. 무너질까 봐. 그리고 잠을 못 잔대. 자다가 못 깨어날 것 같아서. 엄마도 그래요? 상상만 해도 으스스해. 독일 개하고만 사는 노인이라니. 집은 얼마나 썰렁할까? 이상한 노인이야. 엄마가 그랬잖아요. 너무 솔직한 사람은 믿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정말 잘 썼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박히네요. 응. 캐릭터 되게 구축을 잘했죠. 3층까지만 설계하는 이 수다쟁이 노인. 되게 독특하거든요, 이 아저씨, 할아버지. 음. 어, 그리고 이 어머니에 대한 묘사도 176쪽의 맨 아래 보면 어머니는 어디로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억지로 옷을 챙겨 입히려고 들면 지금까지 미호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욕설을 퍼붓곤 했다. 뇌가 줄어들면서 단정하고 예의 바르고 청결했던 어머니도 사라졌다. 그래도 같은 엄마지? 같은 엄마지? 미호는 어머니의 팔이나 어깨를 잡고 흥얼거렸다.
서로가 기운을 잃지 말아야 했다. 아직은 모든 게 너무 일렀다. 이 부분도 너무 좋죠. 같은 엄마지? 아, 같은 엄마지? 이 치매 어머니를 대하는 딸의 이 절실한 이 마음. 아, 너무 좋은데요? 음, 좋은 소설을 읽어보면 딱 이게 느낌이 옵니다. 잘 쓰여진 소설은. 그래서, 어, 문화비즈니스재단에서 노인을 만나죠. 근데 걔도 세팅이 독특해요. 귀머거리 개예요. 귀머거리 계란이 그래도 이름은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어. 근데 이 미호가 이 고문이라는 노인을 만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180쪽에 나오는데요. 노인이 가장 불안을 느낀다는 자정에서부터 3시까지, 밤 12시부터 오전 3시까지 그 3시간 동안 노인과 대화를 주고받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 시간에 엄마가 깨어나는 일은 없었다. 보수를 많이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미호는. 노인과 그냥 대화만 하면 돼. 되게 독특한 세팅이죠. 이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독자들도 되게 궁금해하고 181쪽에 가면 적당한 화제가 어디에 있을까? 미호는 노인에게 묻고 싶은 게 있었다. 저게는 왜 귀머거리가 되었는지, 노인이 경험한 진짜 두려운 죽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미호는 묻지 않았다. 고영인들은 질문받는 걸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묻고 싶은 게 많은 것도 아니었다. 정적 속에서 개의 숨소리가 등을 떠미는 것 같았다. 요즘엔 중국 식물학자가 쓴 책을 번역하고 있어요. 저가 식물도 좋아합니다. 저 아래가 다 정원이에요. 이, 이 고문 노인은 저가 이런, 말할 때 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되게 캐릭터 잘 살렸죠. 미호는 노인에게 최초의 육상식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82쪽으로 가면 좀 지루하군요. 그런 이야기는 책에도 나오니까요. 음, 미호는 노인을 보았다. 그 노인이 만만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세입자가 새로 들어왔는데 연변 할머니예요. 혼자 사시고요. 그런데요? 말을 나눠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는데요. 저랑 신경전 같은 걸 벌이고 있는 중이에요. 뭐 때문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호기심을 느낀 거죠. 이 할아버지가. 흥미가 생긴다는 듯. 근데 지금 다 나왔죠. 새 노인. 이 연변 할머니랑 이제 자꾸 신경전을 벌이는. 이 할머니는 그 빨랫줄을 앞에다 걸어놔가지고 미호가 몰래 이렇게 떼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경전 벌이는 그런 얘기들. 183쪽에 보면, 어, 음, 사람은 나이가 들면 곁에 누군가 필요로 하게 되고 그것이 의존이라든가 의지라는 말과 바꿔 써도 무방하다는 것을 서서히 알아차려가고 있던 중이었다. 어머니가 아프기 이전부터 노화는 천천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알아차리는 순간 곤두박질 치는 속도로 일어난다. 적어도 어머니의 경우엔 그랬다.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 같았고 그것이 늙어가는 일이 가장 큰 서글픔이 아닐까 느껴졌던 것이다. 제 손으로 얼굴도 씻지 못하는 때가 한 번은 온다. 그런 시간이 미호에게도 닥쳐올 것이다. 자신이 늙어가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쇠약함에 격통을 느끼게 될. 내 옆에는 누가 남아있을까? 준비도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일은 많았다. 자명한 사실은 미호는 곧 혼자 남겨진다는 데 있었다.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던 그 저택에서 독일길을 본 순간 미호는 노인 옆에 있는 건 바로 그 생물체 하나밖에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는 노인이라고 해도 이 부분도 참 좋았어요. 어떤 진실을 품고 있죠. 어, 노화는 천천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알아차리는 순간 곤두박질 치는 속도로 일어난다. 이게 참 저도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사람이 갑자기 늙어버린. 이게 늘 같이 살기 때문에 뭐 천천히 혹은 의식을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갑자기 알아차리는 순간
순간 곤두박질을 치는 속도로 일어난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 자신이 늙어가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쇠약함의 격통을 느끼게 될 내 옆에는 누가 남아있을까? 이런 문장들이 어떤 진실을 품은 문장으로 다가왔던 거죠. 자, 이제 파우스님은 뭐 혹시 어떠셨나요? 여기까지 봤는데. 저도 뭐 그 고무줄 이제 끊고 그 장면, 네. 그 장면 정말 잘 잡았어요. 어, 그거를 유치한데. 일단 어디서 가져왔는지 뭐 시멘트를 발라서 지지대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설치를 했는지 정말 이제 빨랫줄. 사실 응. 예, 어떤 뭐 하나의 이제 어떤 그 집착을 해서 하나 이제 뭐 빨래를 이제 걸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자신이 이제 뭔가 이게 아이디어가 이제 생각나서 하나가 이제 그냥 어, 뭐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거나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약간 억척스럽게 한 건지 몰라도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면서 좋은 장면. 어, 맞아요. 예. 근데 소설은 저 좋은 장면을 포착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그러니까 할머니와 신경전을 벌이는 걸 조경란 작가님은 쓰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연변 할머니가 그냥 빨랫줄을 딱 이렇게 연결한 거죠. 사람 지나다니는 길에. 이러니까 얼마나 미호는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한쪽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한쪽 줄을 다시 계단 난간에 이제 둔 거죠. 애매하게. 그러니까 신경이 자꾸 쓰이는 거,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이런 장면 정말 잘 잡았다. 그래서 소설 보면서 아, 인물 세팅, 인물의 그 특징 같은 거, 인물 세팅이나 아니면 장면 포착 이런 거 잘하는 작가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되게 효과적으로, 이게 많은 말을 안 해도 장면 하나만 딱 잘 잡으면 와닿잖아요. 아, 이 부분 너무, 이 빨랫줄 가지고 서로 신경전 벌이는데 너무 웃기고 너무 와닿는 거죠. 특히 할머니니까 더 얼마나 고집이 있겠어요. 그래서 185쪽에 그런 장면이 나오고, 186쪽에는 이거 갖고 이 얘기를 미호가 아까 그 돈 많은 그 고문 할아버지한테 하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또 말을 하는 거죠. 그 대화 씬이 나오는데 그럼 화가 나겠군요.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노인이 씩 웃었다. 그럴 때도 있긴 한데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언제요? 햇빛이 쨍한 날요. 저가 생각할 땐 저도 이 포인트죠. 저가 생각할 땐 그게 죄책감 같은 게 아닐까요? 제가 도로 묶어둬야 할까요? 그냥 두세요. 그 할머니가 알아서 할 겁니다. 고모님이 어떻게 하세요? 때를 기다리는 거겠죠. 빨래를 널어도 좋은 때를요? 집주인 마음이 풀어질 때를요. 노인은 웃었다. 새벽 3시가 가까운 시간에. 이제 엄지로 손바닥을 찌르지 않는군요. 이런 대화. 이것도 참 좋죠. 어떤 그 고문의 지혜가 느껴지는. 집주인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할머니를 고문은 꿰뚫어 봤다. 아주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근데 실제로 그 할머니는 그 이제 집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다시 또 고무줄을 그 빨랫줄을 다시 연결하더라는 음, 그런 이야기. 파우스님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좋아요, 아기자기하고. 음, 네. 저도 뭐 굉장히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게요. 확실히 이제 뭐 관심이 이제 없어지는 그 때가 오거든요. 뭐 인간은 누구나 이제 음, 나이가 들면은 뭐 음, 많은 이제 뭐 청춘에 대한 어떤 관심들도 이제 없어지고 굉장히 좀 무기력한 어떤 단계로 이제 전입을 하는데요. 사실 근데 뭐 젊은이들 중에서도 이제 뭐 그런 무기력한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어떤 시간들을 또 이게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 빛나는 한때는 굉장히 짧거든요. 음, 굉장히 정오처럼 하나의 음, 어떤 낮 한 시간처럼 되게 짧거든요. 음.
그래서 그 나머지를 이제 또 하산해야 될 때를 이제 또 대비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긴장감 있게 이제 받아들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삶의 어떤 지혜로 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문 할아버지는 결국 나중에 이제 죽고, 죽으면서 이 개가 있잖아요. 독일 개를 미호한테 준 거예요. 근데 미호는 얼떨결에 독일 개를 받아 안았죠. 근데 자기가 이제 여행을 가면서 이 개를 그 연변 할머니 그 문 앞에 두고 온 거죠. 맡아달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192쪽에 보면 어, 이 독일 개 관련해서 응? 뭐라고 엄마? 그 독일 그 개는 어떻게 하고 갈 거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거거. 이런 얘기가 위에 나오거든요. 근데 맨 아래쪽에 보면 그날 어머니가 미호에게 한 말이 개가 아니라 가 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엄마는 괜찮다. 미호야. 이것 때문에 울음이 터진 거죠. 너무 감동적인. 가. 어머니 계속 가. 이 얘기 이제 양로원에서 이제 가. 창밖만 보던 어머니. 근데 이 딸은 걔? 걔? 걔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비슷하니까. 이거 너무 감동적이었고. 근데 마지막 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노인들 중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에게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 중이며 다른 한 사람은 미호와 크게 관계가 없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다. 뒤에 남겨진 기분으로 불쑥불쑥 그 노인들에 관해 떠올리게 되는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다면 허 고문에게는 기어이 연애 시에 대해서 들려주었을 것이다. 돌처럼 딱딱해서 물도 흡수하지 못하는 그 씨가 발화할 수 있는 건 오랜 시간 동안 호수 바닥에서 이리저리 긁힌 상처 때문이라고. 그 깎인 외피로 물이 스며들면 손처럼 생긴 녹색의 싹이 뻗어 나온다는 것을. 연변 할머니에게는 집을 떠나던 날 문 앞에 귀머거리개를 그냥 떠맡기듯 내려놓고만 올 게 아니라 제대로 부탁하는 말을 하고 왔어야 했다고. 걔가 이유도 없이 허공을 보고 짖을 땐 손바닥으로 코를 가볍게 눌러주는 신용을 하면 그만둘 거라는 말은 꼭 하고 왔어야 했을지 모른다. 어째서인가 한 이야기들보다 하지 못한 말들이 저 빗방울처럼 가슴을 적시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에게는 미호가 본 노인들의 한 가지 닮은 점에 관해서 말할 것이다. 그들이 혼자 가끔씩 먼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걸 뒤에서 본 적이 있다고. 미호의 눈에는 마치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 같아 보였다고. 어쩌면 미호에게는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는 지금이 그러한 순간에 가까울지도 모른다고. 이 마지막 부분 너무 좋죠. 결국에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구나 싶어요. 미호가 그 노인들 한 명 한 명에게 하지 못한 말들. 이 마지막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 되게 좋네요. 마지막 문단이. 이렇게 사실 이제 노인에 대한 어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사연들 그리고 그 사연에 감춰진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관찰자의 어떤 작가들은 그런 어떤 죽음에 또 임박한 그리고 삶을 어떻게 이제 살려고 이제 물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이제 음, 들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음, 확실히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기억하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제 고민하는 단계에 있어서요. 그런 많은 어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을 이제 관찰하면서 볼 수 있는 자신의 어떤 삶도 음, 이제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 모든 소설은 성장 소설이다. 화자가 처음과 마지막을 비교했을 때 처음에는 좀 미성숙한 상태로
뭐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걸 깨닫거나 아니면 행동을 고치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이 소설도 미호라는 인물의 성장 소설 아닌가. 이 세 노인과 어떻게든 관계를 맺으면서 이 마지막에 하는 이 마지막 문단에서 각각의 노인들에게 아, 이런 말을 할 걸. 이러잖아요.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다. 네.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소설 넘어가겠습니다. 이평재 작가님의 흙의 멜로디라는 소설이에요. 아, 이 소설 특이합니다. 나무가, 어, 나무가 걸어 다녀요. 196쪽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죠. 나무였다. 나는 걸어 다니는 나무였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 나무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어, 그죠? 음, 하우스님은 이 흑의 멜로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현대적인 어떤 그런 어떤 소설의 한 부류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런 어떤 재앙이나 괴담, 그리고 밤새 이제 울고 있는 아이, 그리고 그 문학적 자존심 때문에 이제 떠나보낸 그 문학적 자존심.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이 나무가 나머지 이제 인간들을 다 이제 막 흡수한 채 좀비처럼 이제 막 음, 다니는 넝쿨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어, 뭐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그런 파괴적인 마지막에 어떤 결말을 둔 그리고 무기질화되는 거에 대한 어떤 감각적인 뭐 진단을 하는 사태를 진단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공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간이 가진 공포들 중에 하나인 우리가 이제 자연을 이제 뭐 포섭하고 정복했다고 생각했지만 생물이 다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죄의식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공격하는 너네들이 생태를 막 파괴했잖아. 맞아, 맞아. 막 이렇게 되는 자연의 어떤 공격. 음, 기본의 공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주 뭐 재밌습니다. 음. 나무가 화자라니. 어, 빠슈바 얘기도 나오는데요. 197쪽에, 어, 아마존의 나무 빠슈바가 자리를 옮기면서 산대요. 이게 실제 있는 나무 같기도 하고, 어, 그 얘기를 하면서 진화건, 퇴화건, 어쨌든 나를 비롯하여 세상의 모든 식물이 빠슈바화된 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일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럴 만도 했다. 우리의 변화는 천천히 미세하게 일어났으니. 나무들이 이동을 한다. 이런 거죠. 재밌는. 이 나무 화자는 상당히 진지합니다. 말들이 상당히 진지한 나무예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198쪽에 보면, 예, 그런 시간 속의 어느 날이었다 하면서 구체적인 사건이 나오죠. 위협을 받고 쫓기고 지배당하고 뒤섞인 종족의 아직은 피폐한 땅에서 손바닥에 붉은 점을 진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는 아이의 조모가 새벽마다 108배를 올리는 사이에 잉태된 외동이었다. 이 아이 얘기를 하죠. 199쪽에 보면 눈썹을 짚고 얼굴이 우락부락한 어느 한 스님이 호련히 나타나 작은 괴나리 보침 하나를 건넸는데 그 보침을 풀자 갓난아이가 붉은 점이 있는 손바닥을 펼쳐 펴 조모의 옷소매를 붙잡았다는 내용의 꿈이었다. 이런 꿈을 꾸고 그 아이는 잘 자랐다.
그 재롱이 조모에 꺾였던 다리에도 점차 힘이 붙었다. 이런 아이였어요. 어, 아이였고, 200쪽으로 가면 붉은 점은 아기를 간절히 원하는 집안으로 누군가 차례를 어기고 급하게 환생했다는 뜻이다. 이제 누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이 아이는 환생의 순리를 깬 대가를 치러야 한다. 곧 죽음의 고비를 맞이할 것이다. 그것을 피할 방법은 재물을 모두 뒷산에 묻어버리고 아이를 이 집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다. 아이의 엄마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육아에게 욕을 하며 소금을 뿌렸다. 조모도 함께 소금을 뿌렸다. 그러나 며칠 뒤 조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떠났다. 그 육아의 얘기를 믿어버린 거죠. 조모는 가능한 한 멀리 말만 마음속에 새겼다. 옛날 그 전래동화 아니면 어떤 전설에 나올 법한 이야기예요. 전설에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얘를 떠나 보내지 않으면 마을이 망할 수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어쨌든 멀리 떠나보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아이도 죽고 조모도 죽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엄마도 이 아이를 찾아 나섰는데 엄마도 이제 정신을 잃고 201쪽에 보면 이미 아이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응. 하필이면 아이의 시신을 내려다보며 조모의 시신도 딱딱하게 오그라들고 굳어 메주 덩어리처럼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이렇게 죽었던 거죠. 202쪽에 보면 사실 아이의 죽음에 대한 소문도 진실이 아니었다. 마을을 침략한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검은 옷자락을 펄럭이며 흐르는 냇물에 독약의 왕 혹은 왕의 독약이라고 불리는 비소를 뿌리고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다. 그러니까 비소가 냇물에 뿌려지는 바람에 그걸 먹고 아이와 노모가 죽은 건데요. 그것은 훗날 찾아올 재앙의 소곡이었다. 재앙은 흑 당신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냈다. 그 시작은 여류 소설가의 작품이 발표된 그 즈음의 여름날이었다. 소설의 일부를 발췌하자면 이랬다.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자 사람들은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음, 오늘 쭉 나오죠. 그래서 괴담이 파고들고 이게 이제 1번 단락의 내용인데 파우스님은 이런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앞에 부분은 사실 조금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아, 한데요. 워낙 좀 환상적이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 사실 이게 예, 뭐 어떤 이제 신화나 이제 민담이나 어떤 이제 뭐 우리 이제 신화적인 어떤 부분에 입각한 사실성이라고 본다면 사실 뭐 빨간 머리의 아이, 뭐 약간 뭐 턱이 이제 길거나 뭔가 좀 얼굴이 이제 창백하거나 오드 아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귀중한 자원으로 여겨질 정도로 좀 인식이 바뀌었지만 뭐 그 당시에는 그 전에 이제 전례가 뭐 있었는지는 몰라도 혹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모략이나 그 가문을 이제 뭐 부흥시키거나 아니면 몰락시키려고 하는 어떤 계략인지는 몰라도 뭐 옛날에 뭐 그거 있었잖아요. 풀잎에다가 뭐 이렇게 꿀로 이렇게 꿀을 이제 글씨를 써서 아, 벌이 이제 딱 이게 먹게 한 아, 다음에 조선시대에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그거를 또 믿는 것도 이제 이상하고 음, 아니 신이 뭐 할 짓이 없어서 거기 이제 풀잎에다가 이제 음, 저거를 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뭐 옛날에는 뭐 그런 일들이 많았죠. 예. 아무튼 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사실성이 입각한 표현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만 이게 이 구조 형식이 사실 그 뒤에까지 이제 힘을 가지려면은 사실 이게 중간 맥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게요. 음, 애매합니다. 2번으로 가면서 여기도 아이가 나오긴 하는데 2번 단락 가면서 아이는 시끄러웠다로 시작해요. 근데 2번에서는 여류 소설가가 아이를 낳죠.
낳는 이유가 뭐냐면 204쪽에 보면 문학적 자존심이야. 문학적 자존심이라는 말은 많은 부분을 자유롭게 했다. 205쪽에 보면 어쩌면 그를 떠나보낸 것도 문학적 자존심 때문일 수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문학적 자존심이 뭔가? 1번과 2번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어떻게 보세요? 이 문학적 자존심이라는 것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개인적인 어떤 상징 같이 보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 소설이 이제 관통하고 있는 여류 여류 소설가 음,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 207쪽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태명까지 문학적 자존심을 두 글자로 줄여 문자라고 부르는 아이예요. 예, 이 문자란 아이인데 얘기해 주시죠. 결국에는 이게 음, 반복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반복된다. 왼손잡이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그 붉은 점의 어떤 아이 그리고 이제 그런 주술을 걸듯 뭔가 굉장히 좀 선지자의 예언을 하는 듯한 음, 좀 음, 조숙하거나 뭐 그런 아이. 음,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어 굉장히 이 어떤 상징적인 어떤 질서에 이제 자신이 이제 딱 그냥 버려져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옹알이를 하면서 자라는 게 굉장히 좀 불쾌할 수도 있어요. 뭔가. 음, 그리고 이 불쾌함이 사실은 음, 음, 누구나 이제 네네. 응당 말씀들이 이제 사는 것에 가까운 이야기고 음, 이제 모두가 이제 질서 있게 이제 사는 어떤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답답하거든요. 음, 예, 무기질 같거든요. 막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이제 뭐 측면에서는 이 문학적 자존심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신이 뭔가를 창조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아, 될 수도 있겠죠. 맞네요. 아이를 내가 만들었다. 음. 그 211쪽에도 보면 이 수 아이가 인제 온몸이 불긋불긋 부어올라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온몸 아이 나는 아이의 온몸을 혀로 핥았다. 근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죠. 3번 단락으로 넘어가서 그날 밤 여류 소설가의 아이는 죽었다. 어. 수천 년의 지혜 안을 지닌 우리의 선조들은 아이가 병원에 닿기도 전에 구급차 안에서 죽을 것을 알고 있었다. 재앙 앞에는 문학적 자존심도 소용없었다. 그 어떤 예술도 종교도 과학도 무력했다. 이렇게 죽거든요. 212쪽에 가면 빠슈버의 확장된 몸짓이 우리의 DNA였고 바로 나였다. 나는 수령이 120년 된 마로니에였다. 마로니에. 수없이 많은 예술가들이 우리 그늘 아래서 문학을 이야기하고 그림을 그렸었다. 음. 그러니까 그 당시는 1년에 10cm 정도 걷던 시절이었다. 우리는 추위나 병충해는 잘 견뎠지만 공해에 약했다. 213쪽에 보면 조심스럽게 무게중심을 앞으로 옮기며 건너편 여류 소설가의 창을 주시했다. 그곳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사이렌처럼 울리고 있었다.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공원 안에도 살아 숨쉬는 흙이 없다는 것을. 뿌리를 찔러 넣으면 포근히 감싸 안으며 둥둥 심장이 뛰는 소리로 생명의 멜로디를 들려주는 당신이 없다는 것을. 음. 그래서 이게 나무랑 이 아까 문학적 자존심 그 아이랑 연결되는 지점, 이 창문 너머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목격을 하죠. 214쪽에 보면 매스컴에서는 곧 학자들을 동원해 이 사태를 진단했다. 가로수들도 모두 제자리를 벗어나 있었어요. 이런 얘기들. 거리는 온통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로 채워졌고 그 소리와 함께 갑각류처럼 변한 아이들이 무수히 죽어나갔다. 여류 소설가의 아이처럼 갑자기 기도가 부어오르고 혓바닥이 퉁퉁 부어올라 호흡곤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병원에 도착한 아이는 각각류처럼 변했다가 곧 가루가 되어 부스러져 내렸다. 당신처럼 무기질화되는 것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거리는 순식간에 질서가 깨져버렸다. 우리 나무들의 걷잡을 수 없는 이동으로 거리의 모습이 바뀌자 크고 작은 혼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된 거죠. 어, 나무들이 걷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졌다. 216조에 사람과 나무가 하나로 뒤섞여 있었다. 217조에 가면 그것의 식물성과 동물성이 교접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나는 절망스러웠다.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전복되는 순간이었다. 음, 이렇게 끝납니다. 어, 이건 이게 뭔 내용인가? 나무가 걷고 그 식물성과 동물성이 교접된 사람인지 나무인지 하는 게 출현하고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하우스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소설이 좀 이렇게 되네요. 저는 뭐 사실 이런 선지적인 어떤 선지자 계열의 예지자 계열의 절망, 이런 것들이 이제 주는 어떤 신화의 어떤 여러 가지 위험을 대비하는 모티브가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미노타우스나 뭐 여러 가지 신화들에서 이제 발견되는 인간의 어떤 다양한 단면이지만, 저는 근데 조금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지는 시점에서 이런 어떤 예지의 어떤 대한 어떤 생각들, 그리고 식물성과 이제 동물성의 교감이거나 어떤 자연에 대한 파괴, 이런 것들은 사실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예언하건대 뭐 며칠 혹은 이제 몇 달 내에 어떤 무언가 이제 생긴다. 어떤 불운이 온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의 어떤 전말이 사실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심리를 이렇게 좋게 이용하는 건지 나쁘게 이용하는 건지는 몰라도, 음,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전조나 어떤 어, 그 현상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서 뭐 이런 구름일 때는 비가 오더라. 음, 뭐 저런 구름일 때는 비가 안 오더라.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신화시켜서 막 저렇게 하는 건지 몰라도, 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몰라도,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 음, 어, 오히려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질병이나 재해도 식물성과 동물성이 섞인, 사실 생물성이 섞인 재해는 사실 식물들이 이제 피해가 더 훨씬 더 이제 클 거고, 사실 뭐 구제역이나 뭐 닭 조류 독감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로 이제 뭐 형상화돼서 뭔가 변형을 이뤄서 인간에게도 착 달라붙는 바이러스가 된다면 지금처럼 이상한 바이러스로 변질이 돼서 변형이 돼서 이제 어, 모든 사람들을 감염시키겠지만, 사실 뭐 동물과 동물성이 사실 질병의 위험성이 훨씬 더 크고, 식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이 이제 부어오르거나 물집이 잡히거나 혹은 이제 뭐 어떤 세포가 이제 파괴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어도, 그런 공포들은 뭐 당연히 많이 이제 어 쓰인, 그렇게 뭐 다양한 어떤 신화의 소재로도 문학의 소재로도 재밌게 이제 써도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또 어떤 선명하게 이제 과학적인 어떤 체계로 밝혀지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의구심들도 네,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작품 흑의 멜로디의 주제가 뭘까요? 전 이 소설을 이평재 작가님이 왜 썼을까?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바우스님은 뭐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뭐 인간의 무의식 중에서도 가장 이제 거대한 어떤 공포 중에 하나인 자연재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많은 어떤 자원들을 이제 쓰고, 요즘에도 뭐 환경에 대한 문제가 이제 뭐 대두화되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뭐 파리 협약, 기후 협약을 하기도 하고,
뭐 온난화가스를 줄이거나 자동차를 또 대신 이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그러자 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사실 어떻게 어떤 부류에는 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거를 당연히 이제 뭐 법제화해서 뭐 파리의 어떤 기후 협약이나 뭐 국제의 그러면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 소설의 주제는 환경 보호, 환경 보전 그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뭐 그것도 있고요. 네. 그 이전에 이제 약간 예견자적인 어떤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그 아이 그죠. 아이가 중요하게 나오죠. 그리고 그 아이라는 어떤 자아적인 어떤 장들의 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 여류 소설 작가인 나. 음,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어떤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망가질 거야 한다는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절망적인 결말. 그쵸.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이는 이 세계에 대한 어떤 비판 중에 하나인 뭔가 무기질화된다는 거. 음, 음, 음.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편린처럼 이제 막 콕콕 박혀 있어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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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요런 소설이고요. 다음 소설 넘어가서 윤성희 작가님의 휴가예요. 아, 저는 윤성희 작가님 너무 좋아합니다. 윤성희 작가님은 어, 잘 쓰세요. 정말 잘 쓰세요. 이런 류의 소설을 잘 쓰십니다. 한번 보면은 음, 221쪽의 첫 문단 그거 참 이상한 질문이구나. 액자를 떼어내며 어머니가 말했다. 이런 게 시작하거든요. 음, 그거 참 이상한 질문이구나. 이렇게 시작하는데 어, 이게 휴가에 대한 얘기예요. 음, 휴가에 대한 얘기인데 어, 그, 이 주인공이 어, 어떤 그 처음에 이제 뭐 수프 가게 가죠. 수프 가게 갔는데 서비스예요. 안 팔리는 거 주는 거죠. 우리 집 음식은 전부 안 팔려요. 뭐 이런. 주인이 2주 동안 가게 문을 닫는다고 했다. 어, 나는 주인에게 휴가 내내 혼자 밥해 먹는 일도 고문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엄지와 검지에 스프가 묻었다. 나는 손가락을 빨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졌다. 내가 이곳에 오는 이유가 어쩌면 이것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일부러 손가락에 음식을 묻히기에는 스프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윤성희 작가님은 이런 장면을 정말 잘 포착하시죠. 이런 거. 스프 먹다 보면 바게트를 스프에 이렇게 찍어 먹다 보면 손가락에 스프가 막 묻잖아요. 그 장면을 포착해서 쓴 거예요, 지금. 이거, 야, 손가락에 스프 묻히기에는, 음식을 묻히기엔 스프만한 게 없다. 이런 문장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휴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 220쪽에 이러다가 휴가 내내 샤워만 하는 게 아닌지. 이러고 있었는데, 박이, 박이라는 친구가 전화를 걸어오죠. 밥 먹으러 와. 장모님이 토종닭 보냈어. 싫어, 나 휴가야. 일주일 동안 집에 콕 박혀 잠만 잘 거야. 그러자 박이 삼계탕에 낙지를 넣어주겠다며 나를 꼬였다. 아이스 커피 모바일 상품권도 보내줘요. 쿠폰을 보니 갑자기 아이스 커피가 먹고 싶어졌다. 이거- 이게 이제 이렇게 있다가 박이 찾아, 찾아오죠? 음, 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 어디야? 227쪽. 227쪽에 하면 박이었다. 나야 문 열어. 문을 열어보니 박과 그의 첫째 아이들이 서 있었다.
서영아 웬일이야? 첫째가 폴짝 뛰어 내게 안겼다. 무거워서 몸이 휘청거렸다. 삼촌 놀러 가자. 첫째가 말했다. 박은 자기도 이번 주가 휴가라고 했다. 집사람한테 너도 휴가라고 말했지. 그랬더니 같이 가자네? 고속도로 진입 전에 차 돌려온 거야. 이런 친구예요. 첫째가 이마에 혹을 보여주었다. 만져봐 삼촌 튀어나왔지. 아파? 근데 이 혹에서 용기가 나오는 것 같아. 야, 진짜 윤석희 작가님이 이게 놀라워요. 첫째는 혹이 난 후에 갑자기 용기가 생겼다고 좋아하는 여자아이에게 고백까지 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 혹이 영원히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 응.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이런 장면을 포착하는 놀랍죠. 보고 챙겼어 가자. 박이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첫째가 내 엉덩이를 밀었다. 할머니가 물 조심하랬어. 바닷가 가면 난 죽을지도 몰라. 내가 말했다. 근데 결국에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 휴가를 같이 가고. 이 아이들도 되게 하는 말들이 다 예쁘고 그런 소설입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이 하나하나의 대사가 되게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되게 좋아요. 어, 캐릭터도 되게 좋고요. 음, 정말 재밌게 봤던 같이 휴가 가는 이 소설도 그 얘기 해야겠네요. 아까 전성태 작가님의 소풍하고 비슷해요, 분위기는. 다 놀러 가는 거잖아요. 소풍과 그런데 달라요. 전성태 작가님의 소풍과 윤석희 작가님의 휴가는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풍보다 휴가를 더 높게 칩니다. 이게 윤석희 작가님의 힘이죠. 똑같은 훈훈함일지라도 휴가는 이렇게 이 비슷한 류잖아요. 또다 놀러 가는 뭐 가족끼리 막 얼마나 훈훈해요. 좋은데 윤석희 작가님의 휴가는 또 다르거든요. 뉘앙스가. 이 차이가 어디 있을까? 자, 파우스님은 이 휴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윤성희 작가의 어떤 재능이나 장점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이런 어떤 사실 이야기의 어떤 뭐 이렇게 마치 이제 뭐 분수가 터지듯 풍선이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듯 하는 어떤 다양한 어떤 서사의 어떤 방법 방식에는 그런 어떤 이야기의 어떤 양이 엄청나게 풍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런 어떤 이야기들 중에서도 이제 막 마음에 이제 콕콕 박히는 부분들이 어렸을 때의 어떤 그런 가장 이제 강렬한 기억들 그리고 뭔가 이제 뭐 이상한 여자여서 뭐 내가 본 것만 해도 3번 4번인데 웃기게도 그때마다 막 굽이 부러지고 뭐 보도 블록 틈에 이제 끼어 부러진 적도 있고 그런 장면들 정말 잘 포착하죠. 네. 인상적인. 그런 어떤 감정 그 삶의 생에 있어서 가장 이제 뭔가 그전에 이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기억이 남아요. 저도 이제 뭐 그럴 수밖에요. 맞아요. 나는 항상 뭐 생일 때 뭔가 사고가 막 차 사고가 나더라 막 이런 그럴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런 사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윤석희 작가님한테 이분은 장면 포착 능력 그리고 캐릭터 구성 캐릭터 구축 능력이 탁월해요. 모든 문장이 포인트가 돼요. 230쪽에도 그냥 읽어보면 펜션에 갔어요. 지금부터 두 남자가 아이들 봐요. 난 이제 휴가예요. 박의 아내가 말했다. 썬베드에 누워 책 읽으며 휴가를 보내는 게 소원이란다. 박이 나를 보며 눈을 찡긋거렸다. 2박 3일 여행인데 책을 5권이나 가져왔어. 자, 이거 짧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캐릭터를 구축한 거예요. 2박 3일 여행인데 책을 5권이나 가져왔어. 책 보러 온 거죠, 그냥. 남자들한테 맡겨놓고. 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되게 아기자기해요. 이런 디테일들. 이런 게 읽는 맛이 되게, 이거 읽는 내내 되게 흐뭇하고 뭔가 아빠 미소 지으면서 보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아기 챙겨준 배낭을 열어보니 속옷 2벌과 칫솔 1개가 들어있었다.
할 수 없이 박의 반바지를 빌려 입었다. 얼마나 디테일하면서도 재밌죠. 음. 물에 들어간 막내가 기분이 좋은지 발길질을 했다. 이 조그마한 아이가 막 발길질하는 모습이 상상이 가잖아요. 이런 것들. 문장 하나하나가 아기자기하고 정말 좋아요. 짜임새가. 저기부터 여기까지 혼자 왔어. 삼촌이 손도 안 잡았는데. 첫째와 둘째가 한 팀이 되어 나와 수구 게임을 하게 됐다. 둘째가 어찌나 끈질기게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지 반바지의 고무줄이 끊어졌다. 이런 애들이 있거든. 박이 웃으면서 자기 반바지에 달린 끈을 풀어주었다. 뭐 이런 장면, 이런 대사 다 좋습니다. 솔직히 윤석희 작가님 이런 거 너무 잘하세요. 음. 그래서 여긴 모든 부분이 포인트라 생각해요. 저는. 232쪽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음. 이빨을 파묻은 얘기를 하는데, 터키인가 어느 나라인가, 암튼 그 나라에는 유치가 빠지면 그걸 장래 희망을 이룰 곳에 파묻는다고, 축구 선수가 되고 싶으면 축구장에, 교사가 되고 싶으면 학교에. 애 엄마가 나보고 대학병원에 묻으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하고는 축구장으로 갔지. 서영이 엄마는 아직도 이가 대학병원 화단에 묻혀 있는 줄 알아? 첫째가 내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찔렀다. 내가 고개를 숙이자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삼촌, 엄마한테 비밀인 거 알지? 뭐 얼마나 귀여워요. 아, 이거지. 캐릭터가 살아있잖아요. 어, 이게 능력이거든요. 이 살아있잖아. 저녁은 당연히 바비큐 파티였다.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첫째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박이 투덜댔다. 첫째가 상추쌈을 싸서 고기를 굽고 있는 아빠 입에 넣어주었다. 돈 들어 미안 아빠. 아, 이거 아니 어떻게 이런 대사, 이런 상황, 어, 이런 캐릭터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어. 그러다 이유식을 먹는 동생을 보고는 불쌍하다고 충을거렸다. 안 됐다. 이렇게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이건 아마 제 생각에는 윤석희 작가님이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나이가 있으시니까 아이를 낳고 실제 아이가 했던 말들을 기억해서 이렇게 쓰신 것 같기도 해요. 이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다 싶기도 하고. 막내가 손을 뻗어 음식을 만지려 했다. 못 만지게 접시를 밀어놓자 이내 눈물을 터뜨렸다. 그러자 박의 아내가 재빨리 열쇠고리를 손에 쥐어줬다. 저 열쇠고리만 주면 눈물을 뚝 그쳐. 정말 웃기지? 열쇠고리가 변기 모양이었어요. 변기 모형. 이게 또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되죠. 이거 간직했다가 민지 시집 갈 때 팔아야지. 응. 재우는 건 내가 할 테니 둘이 한 잔 더 해요. 우리 둘이 동시에 고맙습니다 하고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이제 두 남자가 술을 마시는 거죠. 술안주는 이래야지. 아까 애들 때문에 너무 바싹 구웠어. 아, 얼마나 훈훈하고. 너무 좋아요. 이런 훈훈한 장면이 계속 이어지죠. 재밌고, 대사도 와닿고, 중간중간 대사가 정말 많아요. 숨통이 트이기도 하고. 여름엔 물로가 눈썰매보다 물썰매가 더 재밌어. 물썰매 타러 가죠. 음. 근데 애가 이제 둘째가 게임을 계속 지니까 울음을 터트려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진라면만 먹는 첫째, 아니, 육개장 사발면만 먹는 첫째 얘기도 236주에 나오죠. 이런 에피소드.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얼마나 아기자기해. 그리고 둘째는 그 선택 장애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삼촌 내가 퀴즈 하나 낼게요. 형민이랑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은 어디게요? 첫째가 내게 물었다. 마트? 아니면 편의점? 땡, 베스킨라빈스. 이런. 나는 둘째에게 진라면과 짜파게티를 둘 다 먹으라고 말해주었다. 반반씩 먹어 남은 건 삼촌이 먹어줄게. 박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음, 이런 이런 이야기들이죠. 음. 그다음에 뭐 237조에 고등학생 때 수학여행 갔다가 범퍼카를 20번도 넘게 탄 적이 있었다. 줄서기 싫어 사람이 별로 없는 놀이기구를 선택한 것이었는데 한번 타고 나니 자꾸 타고 싶어졌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샤워를 하다 양쪽 어깨에 피멍이 든 것을 발견했다. 이랬던 거죠. 음.
그날 이후 나는 멀미가 생겼다. 한창 심할 때는 택시를 타고 10분 거리도 가지 못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걸어서 학교를 다니기도 했다. 근데 그런데 삼촌 왜 지금은 멀미를 안 해요? 글쎄 그냥 없어졌어. 그거 참 이상한 일이네. 그거 참 이상한 일이네. 이거 맨 앞에도 나오잖아요. 맨 앞에 문장. 어머니가. 야, 그거 참 이상한 질문이구나. 이 일부러 쓴 건가? 하우스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야? 멀미가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범퍼 같아가지고. 어, 뭐, 범퍼카 이제 타가지고 이제 그날 이후로 멀미가 생겨서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도 이제 뭐 그 멀미가 생겼다니 이러면서 그 일화죠? 그죠, 그죠. 어, 238조. 어. 이것도 뭐 그냥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 일화인가요? 네. 음. 아무튼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 얘기도 나오죠. 239쪽에. 얼굴에 커다란 흉터가 있어서 늘 거기를 숙이고 다녔다. 근데 재밌는 게 수학여행을 가서 친구들과 범퍼카를 탔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가 탄 차를 쫓아가서 뒤를 박았다. 도망을 가면 쫓아오고 도망을 가면 쫓아갔다. 그 순간 박이 아내가 한 생각이 이랬다. 자신의 얼굴이 흉측해서 저 사람이 놀리는 거라고. 그날 이후 박이 아내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병을 앓았다. 성형수술을 해서 흉터를 없앤 후에 야 두근거리면 사라졌다. 이게 그러면 이 둘이 몰랐을 때인데 이 내가 박은 건가? 우연히 이게 겹치는 얘기인가? 어떻게 보세요? 이 에피소드가 어떻게 보세요? 뭐 박의 그냥 아내와 내가 어떤 관계일까요? 그냥 뭐 범퍼카를 이제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탔는데 뭐 뒤에 이제 친구 뭐 처음 보는 남자가 뭐 계속 그냥 의도 없이 음, 그냥 이제 뭐 여자들이 뭐 여자가 한 명 있으니까 뭐 여자가 두 명이거나 한 명 있으니까 그냥 만만해 보여서 그냥 뭐 계속 뒤에 가서 이제 박았는데 이제 뭐 그게 이제 자신의 어떤 무의식 속에는 막 내 얼굴이 흉측해서 뭐 저 사람이 놀리는 거다 이런 뭔가 이- 뭐 상사병은 아니고 이게 무의식적인 병으로 네. 주인공이 범퍼카 탔던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어, 내가 멀미가 이제 생긴 그거랑요? 그때도 이제 범퍼카랑 20번 탔다 그러잖아요. 전혀 아, 관계 없을 걸 없을까요? 근데 이게 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피멍이 뭐, 뭐 들었다는 걸로 봐서는 이제 범퍼카가 이제 나중에 이제 멀미까지 이제 계속 작용을 할 만큼 어떤 이제 자기 뭐 아내와 주인공이 네. 그러면 그때 만났었던 걸까요? 그 현장에서 범퍼카를 같이 탔던 걸까요? 이거는 그건 네, 다른 이야기인 모르 것 같은데요? 네, 아니겠죠, 설마? 네. 저는 그런 좀 의심이 들긴 했지만 이거는 뭐 당연히 음, 이제 그 추억을 또 얘기하면서 그 우연히 그냥 우연히 비슷한 경험했다. 예. 이게 뭐 교차 시점으로 내가 그 버벙커를 이제 박음으로 인해서 뭐 그 원인 결과가 또 바뀌는 이야기가 음, 아니라서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40쪽에 보면 그때 이 사람 범퍼카 박은 사람이 너 아니야? 그래 나다 어쩔래?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그런가요? 아니요, 그 이거는 그냥 농담. 예. 말이 이거는 한 아니 20년 어떻게 전 우연히 얘기인 것 같아요. 만나겠어요? 예, 2, 어, 30년 전 얘기 같아요. 어. 그리고 뭐 240쪽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국도를 지나가다 폐교를 활용해 만든 미술관을 보았어요. 들어가죠, 미술관에. 이 지점이 저는 이 소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소설이 끝나요. 끝나는데 미술관 갔다가 미술관 이 장면, 미술관은 좀 진지해요. 다른 장면은 좀 되게 우스꽝스럽고 좀, 좀 뭔가 해피하잖아요. 241쪽에 보면 이걸 한번 읽어보면 하지만 나도 그림을 보자마자 속으로 이게 뭐야 하고 생각했다. 두 번째 교실에 전시된 그림들은 제목이 모두 똑같았다. 기억?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왜 기억이라고 제목을 붙였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세 번째 교실에서 휠체어를 탄 남자를 보았다.
남자의 휠체어 손잡이에는 빨간색 하이힐이 하나씩 걸려 있었다. 나는 그림을 보는 척하며 남자의 두 다리를 힐끔 보았다. 하이힐을 휠체어에 달고 다니는 남자라니. 남자는 천천히 그림을 보았다. 휠체어를 앞으로 밀었다가 뒤로 밀었다가 하면서 그녀는 좋아 라는 말을 자주 썼다. 내가 내일 영화 볼래 하고 말하면 좋아, 좋아, 좋아 하고 세 번 반복해서 말했다. 처음은 큰 소리로, 그 다음 두 번은 점점 작게, 마치 메아리처럼. 그러면 그 말은 내 귀 안으로 들어와 끊임없이 울렸다. 어떤 날은 귀 속에서 종일 좋아 라는 말이 메아리치기도 했다. 그녀가 처음부터 나를 속일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랬을 것이다.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짓말이라는 놈이 스스로 제 몸의 부피를 늘려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궁금한 게 하나 있긴 하다. 도대체 그녀가 늘 말하던 조카들은 누구였을까? 그녀가 그렇게 자랑하던 언니들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과학자가 되어 지구 온난화를 막겠다는 조카는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 충치 치료를 하러 치과에 갔다가 무서워 기절을 한 조카는 또 누구인가? 생일날 문방구에서 꽃반지를 사주었다는 조카와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눈매가 정말 닮았었는데 그럼에도 내가 그녀를 원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바보 같기 때문이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언젠가 다리를 절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왔다. 길을 가다 다리를 절르기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그 사람 얼굴에 내 얼굴이 겹쳐 보였다.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면 목발을 짚고 있는 사람을 한쪽 구석에 그려놓곤 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막연한 공포를 오랫동안 안고 살다 보니 신은의 상처 정도는 원래 내 것인 양 익숙해졌다. 다섯 번째 교실로 가니 밖과 아이들이 있었다. 누워보세요라고 바닥에 쓰여 있었다. 나는 어떤 사람의 눈코입이 보인다고 말해주었다. 자기 휴대폰으로 내 얼굴을 찍었다. 마지막 교실을 둘러보고 나오는데 출구 앞에 어떤 여자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앉아있는 것만 보아도 키가 아주 큰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자는 맨발이었다. 나도 모르게 당신이군요 하고 말할 뻔했다. 하이힐의 주인이 당신이군요. 반가워요. 우리 악수할까요? 한 번 말을 시작하면 멈추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그 문장을 보면 나는 내게 손을 흔드는 박을 보면서 생각했다. 셋 중 한 명이라도 실패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그리고 박에게 다시 한번 소리쳤다. 커피 마시게 얼른 뛰어오라고. 이게 끝나요. 이 미술관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저는 뭐 이 부분이 또 소설의 어떤 무게감을 더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무겁죠. 네. 이거 보니까 옛날에 이제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그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좀. 아, 네. 뭐 고민 이제 들어주는 프로그램. 아, 어떤 건지 알겠다. 예. 알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어떤 여자애가 미용사인데요. 이 이야기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옛날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고민이 자꾸 손님들을 외모로 평가하고 음, 되게 이제 이쁜 손님은 되게 막 챙겨주고 막 엄청 기뻐하면서 못생긴 손님은 굉장히 막 뭐 싸가지 없이 대하고 막 뭐 아, 사람 차별하고 이렇게 그럴 수 있겠다. 예. 된 건데 아, 결국에는 이제 계속 왜 그런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제 패널들이 이제 계속 물어보니까 그치. 결국에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이 이제 그렇게 받아왔던 상처, 자신이 이제 그렇게 뭐 예전에 이제 못생겼다고 막 이제 타박을 들었던 그거에 대한 복수심이었던 거 아니면은 뭐 서운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 아무튼 뭐 그런 거를 볼 때는 뭐 이 다리를 절게 될지도 모른다는 어떤 생각도 그런 막연한 구호도 결국에는 자신이 그런 어떤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에 보이는 거겠죠, 뭐. 그렇죠. 그래서 전 그 전반적으로 해서 총평을 해보면 윤석열 작가님이 휴가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뭐 아주 이렇게 떠들썩한 또 잔치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무게감을 잘 지키는 작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런 어떤 잔치상이 이제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확실히 이제 메인은 있는 어떤 인간의 담론,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진실들을
보이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부분이 윤석열 작가님의 이 소설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미술관 씬이 안 나오고 앞에 장면만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앞에는 그냥 떠들썩하게 진짜 잔치 소풍 가는 분위기잖아요. 되게 흥겨워요. 흥겨 캐릭터 설정 좋고 장면 설정 좋은데 그거로 끝났다면 소설이 안 됐겠죠. 드라마겠죠, 그냥. 드라마나 연극, 영화겠죠. 그냥 기분 좋은. 이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진지한 장면들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윤석희 작가님의 휴가의 이 장점이 그런데 소풍, 전성태 작가님의 소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비교를 해볼게요. 이 두 작품이 비슷하니까요. 둘 다 소풍, 휴가. 어, 어, 어떻게 보세요? 그 윤석희 작가님의 휴가처럼 전성태 작가님의 소풍도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느끼시기에? 사실 소풍 이런 작품은 그 어떤 뭐, 뭐 약간 도입부처럼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요. 의미가 사실은 그렇게 막 많이 안 담겼어요. 사실 그 그릇에.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춰지는 어떤 다양한 빛깔들이나 이제 우리가 도도새끼를 볼 때도 이제 다양한 어떤 색감이나 이런 걸 볼 텐데 음, 소풍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구조나 형식이나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인물의 어떤 내면의 그 단조로운 어떤 형식 속에 잠겨 있는 다양한 어떤 인간의 어떤 진실을 발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면면이 되게 짧거든요. 예, 의미가 음. 충분히 이제 포행망에 담기기에는 너무 짧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달라요. 이게 두 작품이 비슷한데 달라요. 두 작품 다 애들 두 명 나오죠? 아, 애들 세 명이고 어쨌든 애들 나오죠? 애들이 이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해요. 되게 귀엽고 애들 하는 말도 되게 귀엽고 진짜 아이 같아요.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좋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소풍 전성대 작가님 소풍에서는 물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할머니 치매 그게 안타깝죠. 근데 그게 좀 임팩트가 약했다 좀. 음, 좀 깊이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좀 아쉬웠다. 아. 근데 윤석희 그럼에도 작가님은 예, 좀 좋았거든요. 전 예. 이런 차이가. 예. 그럼에도 좀 참작이 가능한 건요. 그 전에도 이제 뭐 좋은 작품들을 또 쓰셨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에 어떤 작품은 살짝 미학이 이제 돋보일 정도로 사실 되게 깔끔하거든요. 이번에 작품은. 윤석희 작가님 작품이요? 아니요, 그 소풍이라는 작품은 전성태 작가님의 작품. 예. 예. 네, 굉장히 좀 깔끔한 어떤 미학이 또 있어서요. 사실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렇게 심도 있게 들어가는 편은 그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구조나 구성이나 뭔가 깔끔한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선들 그리고 서사의 어떤 그 질감이나 배경이 정말 그 하나의 어떤 영화나 이제 어떤 시퀀스로 보이기에는 딱 적절한 소풍으로 이제 딱 뭔가 이제 놀러 왔다가 오디 얘기했다가 이것도 굉장히 좀 옛날 어떤 고전의 어떤 뭔가 고전의 어떤 성장 소설 배경인 것 같죠. 오디 나도 예전에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네이클 글로버를 찾게 되는 소원 마치 타임머신 그런 것들을 연상케 하는 그리고 보물찾기 그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심리적인 그런 쾌락을 미학을 발견하는 부분이라서 그냥 깔끔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 윤석희 작가님 휴가까지 하고요. 다음 작품들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